신규 확진자 수 계속 지금 떨어지질 않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3단계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예,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강력한 최고 수준의 단계인데 지금 계속 그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지난 주말에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 또 오늘도 보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한 400여 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단계가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중단이 되죠. 예를 들면 당장 뭐 미용실, 상점 이런 것도 네. 운영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 포장, 뭐 배달만 허용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3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피해란 뭐 경제적 피해라든가 예.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세부적인 이 3단계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 전문가, 네.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필수 시설 꼭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자영업자의 고통이 2.5단계 너무 다 큰데 3단계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에 왜 스키장 갔는데 좀 뭐 확산세 있다라는 확진자들이 우려. 속속 나오고 그렇죠. 있던데요. 이제 좀 전해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스키장이나 눈썰매를 비롯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임 허용 기준이 지금 3단계일 경우에는 1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는데 네. 이걸 더 낮춰야 된다. 5인으로 낮춰야만 사실상 된다라는 의견도 그러면 거의 가족끼리 있어라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얘기겠죠. 사실상의 모임은 모두 하지 말아라는 더 강력한 방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또 지금 현재 상황 신규 확진자 수라던가 뭐 병상 상황 등을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일단 개인이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그렇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또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저희가 방역을 잡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뭐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방역에 더 무게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단계가 가게 되면 사실 경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클 수밖에 없는 경제 타격을 어떻게 좀 메꿔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3단계 올리게 된다면 3단계 올리면서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계층이나 업종에 대해서 물론 생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제가 한번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권 대출이 막힌 영세 자영업자가 100만 개가 넘는다 합니다. 가구로 봤을 때. 네. 오히려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한 신용대출을 좀 열어줘라. 이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갚을 수 있다. 이런 네. 의지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재정 건전성 매우 중요합니다만 돈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과 충북 음성이 붙어 있는데 네. 지리적으로 도로 하나를 가지고 경계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5분도 안 되는 도로를 건너면 경기 이천은 2.5단계, 충북 음성은 2단계.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2.5단계에서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술을 먹다가
모임을 하다가 9시가 딱 되면은 문을 닫으니까 다리를 건너서 3분을 건너가서 이 충북 음성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역 이동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게 전파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또 문제를 문제가 있을 수 얘기하시는군요.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많은 게 지금 가족, 지인, 소규모 집단 감염 이게 조용한 전파의 고리가 된다 하니 네. 당장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곧 이제 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지방에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요새 지금 고령층, 노령층의 확진자가 중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고 그렇죠. 사망까지 가고 있으니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좀 모임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런 소규모 모임들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지금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대표님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셧다운 조치를 내렸어요. 네. 내년 뭐 1월 10일까지 정도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한 1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4조 6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런 지침에 따라서 네. 문을 닫는 가게의 고정비를 90%까지 일단 지원하겠다라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건전성도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고령자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관계자들이 막 집회를 하고 뭐 네. 일부 업소들이 국회 앞에 와서 뭐 삭발 시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전 이게 거의 절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갈등의 요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논의를 해야 방법을 되는 찾아야 되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3단계가 됐을 경우에 지금 3단계 앞두고 벌써 일부 업종에서 우리는 생필품 파는 곳이기 때문에 영업 제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예. 또 지금 뉴스 보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이거 왜 좀 해줘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냐? 등등의 업종별로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 업종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요. 지금. 네,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시점입니다. 이 역시도 3단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근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목소리를 정부가 잘 모으고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헬스장 그 분들이 헬스장 대표님들이 삭발하면서 생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긴급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사실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혹독하고 긴 겨울이 될 것인데 뭐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층 빼고는 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노령층 중증 환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중증 환자가 높아진다면은 병상과 의료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민간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백신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구입을 하고 나서 내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안 맞겠다 하는 거는 나의 자유지만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을 빨리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후속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소년 업무 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면 저희 생각해 보죠. 예, 경찰청 예규에 소년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년 업무 규칙은 이 목적이 뭐냐면 만 19세 미만인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또 비행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여기 규칙에 따르면은 이제 경찰관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왔을 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할 때 비행 경력이라든가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이런 거를 물을 때 성경험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성경험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문제인데 네. 만약에 그 비행이나 범죄가 성비행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사실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네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묻지 않게 한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사서를 쓸 때 계부, 계모, 결손 과정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계부, 계모 아니면 실부모인 것이죠. 예. 그리고 결손 과정. 자, 그러면 결손 과정의 뜻이 뭔가요? 그건 정상이 아니고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건데 네. 사실은 부모가 다 있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 과정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결손 과정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표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 소년을 이제 조금 낙인 찍을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비행 척도를 등급화를 했었는데요. 네. 이 소년이 이러이러한 경력과 이러이러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뭐 이런 위험성 이런 거를 등급화를 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니까 그 청소년 소년범에 대한 조사 방식은 상당히 섬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대목은 없는 것인지 한번 두 분과 고민해 보죠. 그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인권 침해가 있었던 요소들을 최근에 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경찰이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경찰위원회가 그 사건 관계자들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있잖아요. 사진 찍도록. 네, 이런 것에 하는 데에서도 좀 금지라라는 규정을 의결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늘 얘기를 하지만 이미 기소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되면서 네. 사실상 낙인을 찍어놓고 한다라는 맞아요.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더 신경을 쓰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주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네. 이건 이제 별도로 네.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아이템을 주면서 찾아봤더니 관련 판결을 많이 했던 천정호 판사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엄한 판결을 내리는 유명한 판사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가장 엄정한 10호를 내린다고 해서 별명이 그 아이대사에서 숫자 10 호 판사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엄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너의 행동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가 다시 이 법정에서 나를 보게 된다면 더 엄하게 한다라는 경각심은 주지만 사회가 이 아들이 다시 잊어서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지나치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범죄자로 낙인치지 않는 이런 섬세한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경찰이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된다면 또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교 지금 폭력이 굉장히 잔인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쁜 아이들은 없다.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비행에 나가는 아이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것이냐 그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쩌면 비행으로 몰리지 않도록 먼저 가정과 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뭐 낙인 효과 때문에 비행척도 등급화를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조사서가 왜 만들어지느냐. 비행소년이 왔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검찰에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소년법원으로 좀 넘길 것인가 아니면 뭐 훈방할 것인가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참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뭐 부모 상황이라든가 보호자 관련이라든가 가정 불화가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무관심한지 학업 중단이 되었는지 가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장래 예측 가능성들을 좀 만들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열심히 돌봐줘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이 자료가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등급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물론 인권 측면에서는 좋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일일이 그걸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방향으로 네. 뭐 상담의 형태라든지 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주로 학교 폭력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한 분 정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위기의 아이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이 위기의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을 발굴을 해내면은 그다음 지원은 누가 하느냐면 지금 지자체나 이런 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경찰 안에 이 선도심사위원회를 보면 전문가 참여 제도가 있거든요. 예.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면은 이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 아이를 처벌하느냐 훈방하느냐 아니면 지원하느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연을 들여다보면 제각각이 다 다양한데 어떤 아이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땅에 떨어진 카드를 주어서 그걸 갖고 뭘 사 먹다가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과연 범죄자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훈방을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잘 열려야 되는데 경찰서장이 만약에 이런 아이를 훈방 조치하고 싶어 낙인을 찍지 않겠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훈방 조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 취재하면서 되게 공감했던 것이 관련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너무 그 계층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란다라는 얘기를 취재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아이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딱 집었어요. 근데 굉장히 뭐 부모님의 재력이 좋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얼른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이것이 뭐 경찰에 오거나 이렇게 가지 않게 뭐 주인을 찾아가서 뭐 피해 배상을 하고 또 뭐 변호인단을 꾸려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른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는 범죄자로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재 현장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다만 그 행동 자체를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조력이 필요하다.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그럼 가출 경력이 많다. 그러면 가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실제로 물론 뭐 청소년기에 그냥 어떤 반항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 네, 부모의 가정 불화가 폭력이 있다든가 있다든지. 학대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부모가 학대하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 부딪히면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을 베풀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학교 폭력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피해자도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최정우님께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보도됐던 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교생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뉴스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제거하자마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해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거치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추 장관이 과연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일지, 사의 표명으로 그간의 갈등이 그럼 완전히 정리가 될지, 문 대통령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추 장관 1월 2일 날 취임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 거의 추윤 갈등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선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검찰 개혁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다 보니 좀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피로감도 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까지 마무리되었으니 추 장관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윤 갈등 해법으로 두 사람 다 좀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먼저 얘기가 나왔었죠. 먼저 했었는데 예. 사실은 추 장관은 장관직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좀 있었다고 들리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계가 나오자마자 결정되자마자 갑작스러운 사퇴를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 추 장관으로서는 일단은 할 일은 다 했다.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서 명예로운 출구 전략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를테면은 공수처도 이제 마무리되었고 또 징계도 마무리되었으니 일단 일단락 짓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올린 글을 보니까 산산조각 난 뭐 조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의 시대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를 받아들여서 윤 총장까지 같이 나가면은 청와대로서는 가장 이제 편안한 방법인데 문제는 윤 총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부당하고 불법이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네.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속 된다면은 청와대에서는 부담감을 청와대가 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제거한 것이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아마 네.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집행정지 요구하는 소송장 오늘 접수하겠다. 이렇게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화두였는가.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봤던 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른바 일부 흑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좀 하려는 모습을 그래도 일부분 보였다. 물론 앞으로의 진정성은 봐야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국내 정치 개입과 네. 같은 논란에 대해서 고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라든가 경찰이 최근 이른바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왜 이래? 왜 나만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검찰이 고치겠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부당하다.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뭐 진영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선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산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하는 것 역시 동참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갔을 때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성명을 내고 어떤 얘기를 했냐. 이번 징계 절차가 징계 사유, 절차, 위원회 구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손발을 묶는 거에 대해서 이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의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지적이 저는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문정 부장검사가 최근 징계 과정에 대해서 황제 징계다. 이렇게 많이 이의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 앞으로 이렇게 좀 뼈 있는 말을 했는데 검찰이 이번 걸 계기로 저는 좀
눈이 강조하건대 검찰개혁의 주체가 검찰이 좀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도 지금 인권 관련한 개선안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검찰 내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옵티머스 자산 운용 사건이나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만약에 이 수사를 가져가 버린다면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